12세기 전반,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사원, 세계유산 앙코르의 중심, 앙코르와트 앵커와 1113년에서 1150년 사이에 수랴바르한 2세가 국립사원이자 수도로 지은 앙코르와트는 야쇼바르한 1세가 건설하고 푸놈바행을 중심으로 한 고대 도시 야쇼다라의 남동쪽 모퉁이에 위치합니다. 시엠립에서 북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던 앙코르 톰앵커 섬에서는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 약 1500-1300m의 직사각형을 이룬 앙코르와트는 190m 너비의 해자를 포함하여 거의 200만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외부 울타리벽은 1025x800m, 즉 82만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대의 사원인 미륵사지는 약 20만입니다. 본래 힌두교 사원으로 지어졌고 완공된 후 30년은 힌두교 사원이었으나 그 이후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앙코르 앵커는 크메르어 유로 왕조를 뜻하며 와투어는 사원을 뜻하기 때문에 왕조의 사원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모든 기념물 중 가장 유명한 이 기념물은 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국기의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이 고전 미술의 정점은 원래 비슈누 신에게 바쳐졌습니다. 16세기의 국내외 불교, 신도들에게 중요한 순례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적, 예술적 완벽함은 물론 엄청난 규모로도 유명한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의 고대 사원 중 가장 유명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놀라운 곳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뛰어난 기술적 숙련도와 놀라운 건축 및 예술적 혁신을 결합한 앙코르와트는 왕실의 사원산이란 오랜 고대 크메르 전통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2세기 수랴바르만 2세 왕의 통치 기간에 건축된 이곳은 비슈누의 거주지였으며 왕 자신이 사후에 거주할 신성한 궁전이었습니다. 건설에는 약 30년의 집중적인 노동이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앙코르와트가 완공되고 30년도 되지 않은 1177년, 크메르 제국은 인근의 참족에게 공격을 당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때 크메르 제국의 수도 앙코르도 이때 참족에게 약탈당해서 크메르 제국은 나라가 휘청거려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나마 중흥군주 자야바르만 7세가 다시 제국을 회복하고 수도를 앙코르톰으로 옮겨 천도하면서 크메르 제국은 기사회생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야바르만 7세는 국교를 힌두교에서 불교로 바꿨는데 그동안 힌두 신들을 그렇게 믿어왔는데도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으니 힌두교, 신앙심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야바르만 7세는 국교를 불교로 바꾸면서 앙코르와트에 있던 각종 유료, 부조와 석상들도 상당수 불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흥군주 자야바르만 7세 이후로 크메르 제국은 끝없이 쇠락했습니다. 인근의 태국, 베트남 등에 치이면서 고대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허구한 날 공격당하는 약소국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앙코르에 세운 각종 사원들과 건축물들도 모조리 잊었고 앙코르와트 역시 17세기 말 이래로는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중기, 특히 16세기의 프레아, 피스눌로 왕실 창건자의 사후 이름으로 알려진 앙코르와트는 크메르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 그리고 실제로 더 먼 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불교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워낙 엄청난 건축물이라 아예 잊지진 않았고 일본 순례자들이 찾아와 작은 초막을 짓고 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인 순례자들은 앙코르와트를 불경에서 석가모니가 오래 머물고 설법했다고 설명한 사찰 기원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살던 일본 순례자가 크메르 신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남긴 리석도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의 가톨릭 수도자 안토니오 다 마달레나도 1586년에 이곳을 찾아와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앙코르와트가 아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앙리무오가 앙코르와트를 발견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은 앙코르와트란 장대한 건축물이 어디 있는지는 계속 알았습니다. 앙리무오는 단지 앙코르와트를 서양에 처음 알렸을 뿐입니다. 물론 앙코르와트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잊히진 않았어도 어디까지나 일부 호기심 많은 탐험가나 여행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동남아인들을 제외하면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앙코르와트의 존재조차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앙코르와트를 처음으로 서방 세계에 알린 사람이 그 유명한 앙리무오 헨리 머왓 1826-61입니다. 프랑스 출신 박물학자 앙리무오는 1860년에 캄보디아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앙코르와트를 방문했고 그가 쓴 여행록이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앙코르와트는 마침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앙리무오는 이 신전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신전이나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비견될 정도라고 극찬하면서 앙코르와트를 유럽인들에게 소개했는데 이 여행록이 이색적인 신세계에 관심이 많던 당대 유럽인들의 입맛에 딱 맞았기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엄청난 건축물을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꾸몄기에 그 찬란함을 더욱 화려하게 묘사했겠죠. 자신의 지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포장욕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최근의 고고학자들도 자신의 발굴성과를 최대한 멋지게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프랑스는 얼마 지나지 않은 1863년 캄보디아를 보호령, 즉 사실상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의 영토가 넘어지기도 했는데 유적에 관심이 많던 프랑스가 크메르 유적들을 모조리 손에 넣기 위해서 당시 태국령이던 시엠립과 바탐바, 치조폰 일대를 침공해서 합병한 후 캄보디아령에 붙여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프랑스인들의 앙코르 유적 사랑은 계속돼서 1931년에는 앙코르와트의 모형을 파리 만국박람회의 통째로 전시하기도 했고 수많은 학자들이 앙코르와트를 방문해
연구와 발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앙코르와트에 무성하던 초목과 나무들을 모두 뜯어내고 보존 처리를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프랑스인들이 앙코르와트에 좋은 일만 한 건 아니었다. 당시 유럽에선 동남아시아인들이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지었을 리 없다며 고대 로마의 후예들이 남겼다든지 심지어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절의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후예가 남아 만들었다든지 하는 별별 억지 주장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처음 이 유적을 발견한 앙리 무오도 캄보디아인들이 이런 유적을 만들었을 리 없다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여기 있는 문화재들을 상당수 약탈해 뜯어가 루브르 박물관에 두기도 했는데 심지어 훗날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작가 앙데마르도 이곳의 문화재를 훔쳐간 전력이 있었는지라 이 사실이 그의 명성에 먹칠을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1953년 11월 9일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가 독립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캄보디아 내전의 발발, 크메르 루주라는 최악의 살인 집단의 득세 등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앙코르와트 역시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존 따위에는 관심이 없던 크메르 루주가 그나마 앙코르와트에 남아있던 목조 건축물들을 모조리 잘라 장작으로 썼고 크메르 루주와 베트남군 사이에서 전투를 벌이느라 곳곳에 총탄이 박히는 등 앙코르와트는 이때 꽤나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게다가 앙코르와트는 오히려 전쟁이 끝난 80년대와 90년대에 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듀오레 눈이 돌아간 태국인 도굴꾼들이 전후 캄보디아의 치안이 허술해진 틈을 타 앙코르와트에서 뜯어갈 수 있는 것들은 죄다 뜯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껏 복원해 놓은 부분까지 훔쳐갔습니다. 199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나 전쟁과 약탈로 인해 중요 유물 30점 이상이 소실, 전체 유적지의 70%가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사원 근처의 왕궁에 있는 유물 1000여 점이 도난뒤 파괴된 등 유적지의 훼손이 심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전인 1982년에 유적지 복구를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캄보디아의 치안이 안정화되고 난 이후 복구와 유지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메르 사람들은 작은 앙코르와트에 친숙한 이름에서 그들의 국가의 상징을 봅니다. 앙코르와트 건축 탐험. 앙코르와트의 서쪽 방향은 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장소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브라만교 장례 의식에서는 의식이 일반적인 순서의 반대로 수행됩니다. 의식 행렬은 프라닥시나 기념물을 오른쪽에 두는 것을 따르지 않고 반대 방향인 프라사비아를 따릅니다. 따라서 부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서쪽은 힌두교에서 비슈누를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인도 쪽 방향이기도 합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성지이고요. 기념물의 외부 울타리를 둘러싸고 있는 해자는 몰딩된 사암둘레라 있는 계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5.5km입니다. 폭이 190m, 둘레는 5km의 일부 깊이는 대략 4m 정도로 있습니다. 앙코르의 어느 사원에도 있었던 해자는 탈속적인 공간과 세속적인 형태를 구분한다는 의미로 지어진데 의도한 바이지는 확실치 않지만 앙코르와트의 기반을 단단하게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원 아래의 지하수 수면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해 사원 기단이 물러지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몇백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주변의 열대우림이 사원을 완전히 집어삼키지 않도록 1차적으로 차단해주기도 했습니다. 해자는 두 곳에서만 건널 수 있습니다. 해자를 건너 앙코르와트로 들어간 다리는 해자 서쪽에 있습니다. 서판으로 포장된 다리는 석조 사자상이 양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리에서 본 해자의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 200m, 폭 12m의 사암 포장도로로 양쪽 측면을 따라 기둥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자가 장식된 십자형 테라스가 이 도로 앞에 있으며 나간 안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리에 있는 발바닥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원래는 이 다리 앞에도 건물과 문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졌다고 추정됩니다. 동쪽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지만 사실상 흙길이 깔린 제방에 더 가깝습니다. 다리는 일본 소피아 대학에서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따라 해자를 건너가면 고프람이 나옵니다. 해자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앙코르와트의 외벽과 고프람이 있는데 정문이 있었던 서쪽의 고프람이 가장 거대합니다. 3부분으로 구성된 고프람은 코끼리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고프람의 크기가 코끼리가 통과해도 될 정도로 크다고 해서 코끼리 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서쪽에는 윗부분이 살짝 무너진 고프람이 총 3개 있는데 개 중에 중앙에 있는 고프람이 가장 큽니다. 중앙 고프람 내부에는 팔이 여러 개 달린 비슈누 석상이 있습니다. 앙코르와트가 힌두 사원이던 시절에는 아마 중앙캅에 안치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신상입니다. 고프람 내부의 조각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문의 모습이고요. 문에도 많은 조각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본 중앙 고프람의 모습입니다. 앙코르와트 외벽은 그 길이가 무려 가로 1024m, 세로 802m에 달하며 높이는 약 4.5m 정도입니다. 외벽은 회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바깥쪽 부분에는 사각 기둥들이 열을 지어 서 있고 안쪽 부분은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기둥들 사이의 천장은 연꽃으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으며 벽면에는 웃는 앞사라의 모습이 조각되었습니다. 특히 서쪽 고프람에는 앙코르와트에서 유일하게 이를 드러내고 웃는다고 유명한 앞사라 부조가 있습니다. 어쨌든 외벽은 총 8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둘러싼데 원래는 이 외벽 안에 빽빽하게 건물들이 들어차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목조로 만든 궁전과 건물들이 죄다 썩어서 돌로 만든 가장 중앙의 사원만 남았지만 전성기 시절에는 외벽 안에 발 디딜 틈도 없이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복궁이나
창덕궁도 지금은 잔디밭이 많지만 예전에 그곳들은 모두 건물들이 빽빽하게 있었죠. 중앙고프람을 북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중앙고프람을 남쪽에서 본 모습인데 근대에 보수한 부분이 보입니다. 고프람에서 본 다리의 모습이고요. 고프람 측면으로 이어진 회랑의 모습입니다.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주변에 이런 부재가 놓여 있고요. 보수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상이 없는 불상이 놓여져 있고요. 회랑을 내부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보완된 부분과 원래 있던 부분이 구분돼 보이시나요? 벽에 조각된 부분이 있고요. 가자문도 보입니다. 가자문은 이집트에서 본 후에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참 눈에 많이 띕니다. 다시 연결된 회랑의 모습이고요. 중간에 이런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천장의 모습입니다. 벽의 조각들이고요. 고프람에서 해자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기건 안쪽의 모습입니다. 바깥쪽은 기둥이 세워진 노출된 모습이었지만 안쪽은 이렇게 벽에 창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석조보도로 연결됩니다. 석조보도에서 본 서쪽 회랑의 모습입니다. 서쪽의 고프람을 통과하면 석조보도를 따라서 쭉 중앙사원으로 향합니다. 이 보도의 길이는 350m에 달하고 옆에 나가의 모습을 조각한 난간들이 조각난 채로 세워져 있습니다. 보도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양옆에는 도서관이 한 채씩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맞추어 문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앙코르와트의 전성기께는 도서관이 아니라 제사용기를 보관하는 제기고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연의 모습이고요. 도서관 내부의 모습입니다. 도서관 내부의 구멍. 기둥이 있었겠죠? 도서관의 천정중앙부입니다. 도서관에서 본 건너편 도서관의 모습이고요. 도서관도 일본에서 보수하고 있었네요. 남측 도서관의 모습이고요. 남측에서 석조보도와 북측 도서관이 보입니다. 도서관은 여기까지 보고요. 도서관 뒤편에는 인공 연못을 한 개씩 하는데 가로 50m, 세로 65m로 왼편 연못은 물이 차 있으나 오른편 연못은 상대적으로 말라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원에 들어가기 전 이곳에서 몸을 씻거나 제사용기들을 닦곤 했습니다. 사원 바로 앞에 십자형 테라스는 영광의 테라스라고 부른데 나가로 조각된 난간과 사자상들이 있습니다. 옆으로 안내센터가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앙코르와트의 보수정비와 관련된 패널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북일에서 지원한 안내센터인 듯합니다. 주변으로는 작은 스투파들이 있네요. 도를 얻다 보면 마침내 사원본 건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중앙 사원 본체는 크게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갈수록 높아지며 맨 마지막 3층에 중앙캅이 위치하는 구조입니다. 모든 층에는 사면의 정중앙에 고프람들이 한 개씩 세워져 있으며 특히 2층과 3층에는 중앙뿐만 아니라 모서리 부분에도 고프람이 한 개씩 세워져 있습니다. 왕이 들어올 때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정문과 가까운 서쪽 부분이었기 때문에 서쪽 부분에 가장 정교하고 자세한 부조들이 가득 조각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이 주로 사용했던 서쪽의 계단들이 다른 방향의 계단보다 상대적으로 경사가 낮게 만들어진 것도 특징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층들이 왕, 브라흐마, 달, 비슈누에게 봉헌된 것이라고 주장한거 합니다. 사람들이 앙코르와트의 겉모습만 보고 채석장에서 채굴한 돌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겉부분만 회색 사암을 사용해 만들었고 그 안은 젓갈색의 라테라이트 벽돌로 채워넣은 구조입니다. 라테라이트는 산화철을 함유하고 있는 젓갈색 토양으로 땅 속에서는 부드럽지만 땅 밖에서는 철분 때문에 습기가 말라 굳으면서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가공하기는 쉽고 건물을 지은 나중에는 단단해진 특성 때문에 아열대 지방에서는 라테라이트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고 앙코르와트 역시 라테라이트를 이용해서 지었습니다. 앙코르와트 유적을 잘 보면 일단 라테라이트 벽돌을 쌓은 다음 겉에는 사암 덩어리를 깎아서 덮었습니다. 물론 라테라이트를 쌓지 않고 통째로 사암을 만든 부분도 일부 존재합니다. 앙코르와트의 엄청난 볼거리, 1층 회랑의 벽화. 1층 회랑은 가로 215m, 세로 187m입니다. 2층과 3층 회랑과는 달리 모서리 부분에 고프람 대신 작은 파빌리온이 하나씩 있습니다. 회랑은 사원 내부로 뚫렸고 사각 기둥들이 회랑을 갖춥니다. 앙코르와트에서 복잡한 건축 양식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빽빽하게 새겨놓은 부조들입니다. 대부분 힌두교, 신화나 불교, 설어의 내용들을 1층 회랑벽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맨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신과 악마의 전투 combat between the gods and the demons. 악마 바나에 대한 크리슈나 비슈누의 화신의 승리 victory of Krishna. And a battle of Vishnu over the demon Dana. 아수라 악마에 대한 비슈누의 승리 victory of Vishnu over the Asura demons. 우유바다. 휘적기 the churning of the sea of milk. 천국과 지옥 heavens. And hells. 수리아바르만 2세의 행렬 historical scenes depicting the reign of Suryavarman II, 쿠루크셰트라. 전투 the battle of Kurukshetra. 라마야나 서사시에랑카 전투 the battle of Lanka 순서입니다. 주어는 낮은 울타리의 회랑의 내부벽을 덮고 있으며 모서리, 파빌리온을 제외하고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 높이 2m의 패널로 구성됩니다. 대중이 접근할 수 있었던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신자들의 깨달음을 위한 전설적이고 역사적인 장면을 나타냅니다. 외부로 열려있고 사원의 세 번째 울타리벽을 형성하는 이 회랑은 역사적이고 서사적인 장면을 나타내는 부조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프리즈는 대부분 수랴바르만 2세의 통치기간 또는 직후에 제작되었습니다. 북동쪽 모퉁이 동쪽 회랑의 북쪽 부분과 북쪽 회랑의 동쪽 부분만 당시에는 비어 있었고 나중에 16세기에 조각되었습니다. 이 후기 부조는 15세기 앙코르 수도의 함락과 16세기 복원 사이의 예술적 전통의 단절로 인해 개념 및 실행 품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표현된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루크셰트라 전투 The Battle of Kurukshetra 1점 쿠루크셰트라 전투 마하바라타 서사시에서 판다바와 카우라바 가문 사이의 전투입니다. 이 서쪽 회랑의 남쪽 부분에 조각된 부도는 유명한 인도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의 이야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판다바와 카우라바 시족이 마지막 치명적인 전투에서 만나는 쿠루크셰트라 전투입니다. 흥미롭게도 마하바라타는 현대 캄보디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크메르 문화의 모든 측면에 계속해서 스며든 라마야나와 달리 마하바라타는 앙코르 제국의 쇠퇴와 함께 문화적 관행과 기억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판다바 형제들과 카우라바 형제들이 왕위를 놓고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다바 형제들이 선한 쪽이고 카우라바 형제들이 악한 쪽입니다. 당연히 선한 판다바 형제들이 크리슈나 신의 도움을 받아 승리합니다. 이 부조 역시 마찬가지로 전투 도중화를 쏘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 온몸에 수많은 화살이 꽂힌 채로 죽어가며 유언을 남기는 영웅 비슈마의 모습 등 볼만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수리아바르만 2세의 행렬 Historical Scenes Depicting the Reign of Suryavarman II 2점 수리아바르만 2세의 행렬 이 남쪽 회랑의 서쪽 부분에 조각된 부조는 12세기 앙코르 와트의 창건자인 수리아바르만 2세 왕의 통치 기간의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합니다. 수리아바르만 2세의 이미지 옆에 새겨진 짧은 뒤문이 이 왕을 그의 사후 이름인 파라마비슈누로카로 식별하므로 부조 자체는 그의 사후 직후에 조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동남아에서는 왕이 쓴 일상과 부채가 많을수록 그 왕의 권위가 높음을 상징했는데 당시 동남아 전체를 호령하던 수리아바르만 2세 위에는 무려 일산 14개와 부채 5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모두 일산 8-9개 남짓만 썼다고 합니다. 이 부조에는 시암 용병들을 묘사한 부분이 훼손되어 있는데 학계에선 아마 태국인들의 소행으로 추정합니다. 크메르 제국 시기까지만 해도 크메르, 곧 지금의 캄보디아가 동남아의 패왕국이었고 반대로 현 태국의 전신인 시암은 크메르의 속국 신세였습니다. 이 내용을 새겨놓은 부조를 태국인들이 보기 싫어해서 일부러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수리아바르만 2세의 행렬을 좀 더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헤븐스 앤 헬스 3점 천국과 지옥 선한 자는 위에서 천상의 행복을 누리는 동안 악한 자는 아래에서 고통을 겪으므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숙고할 수 있습니다. 이 함쪽 회랑의 동쪽 부분에 조각된 부조는 인도 전통에서 파생된 37개의 천국과 32개의 지옥을 나타냅니다. 아래쪽 등록부에 있는 지옥은 위의 천국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 지옥은 실제로 첨부된 디문으로 식별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비치, 라오라바 등 캄보디아에서 여전히 알려지고 두려워하는 이름을 읽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 부조는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권선징악적 이야기라서 부조를 보고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조 자체는 3단으로 나누어 맨 위가 천국, 중간이 지옥의 재판관 야마의 법정, 하단에는 지옥입니다. 검은 물소에 올라앉은 야마는 18개의 팔로 법정에 들어온 사람들을 심판하고 선한 사람들은 가로다가 끄는 전차를 탑니다. 반대로 지옥행 인간들은 야마의 관리들에 의해 지옥으로 내던져집니다. 지옥의 부조에서는 다리가 찢기거나 산채로 맷돌에 갈리거나 코에 밧줄이 꿰이는 등 온갖 유린을 당하는 모습이 자세히 새겨졌습니다. 우유바다 휘젓기 The Churning of the Sea of Milk 4점 우유바다 휘젓기 이 동쪽 회랑의 남쪽 부분에 조각된 부도는 비슈누 전승의 인기 있는 에피소드인 우유바다 휘젓기를 나타냅니다. 친북쪽 부분과 악마 남쪽 부분은 바다에서 나오는 만다라 산 주위에 감긴 끈으로 뱀 바수키를 사용합니다. 뱀의 양쪽 끝을 번갈아 당기면서 함께 우유 바다를 휘저어 불멸의 꿀을 추출합니다. 꿀이 형성되자마자 꿀을 차지한 신들은 승리하고 그 이후로 불멸합니다. 신과 악마들이 만다라 산을 꽁꽁 둘러싼 뱀의 왕 바수키의 머리와 꼬리를 잡은 채 맷돌처럼 1000년 동안 우유 바다를 휘저었다는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불사의 영약 아미타와 신들의 무이 압사라 그리고 락슈미 여신 등 수많은 존재들이 탄생했다는 일종의 창세 신화입니다. 앙코르와트의 우유 바다 휘젓기 부조는 대단히 알아보기가 쉬운데 일단 중심이 되는 신 비슈누, 남쪽의 악마왕 라바나 그리고 북쪽의 하누만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흡사줄다리기를 하는 모습 같지 않나요? 이외에도 92명의 아수라들이 바수키의 머리 부분을 잡고 있고 88명의 대바들이 바수키의 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수라 악마에 대한 비슈누의 승리로 가는 길에 있는 여긴 뭘까요? 바깥 풍경이고요. 투파도 있네요. 뭐가 쓰여져 있었던 것일까요? 아수라 악마에 대한 비슈누의 승리 Victory of Vishnu over the Asura Demons 5점 아수라 악마에 대한 비슈누의 승리 이 북동쪽 모퉁이 동쪽 회랑의 북쪽 부분과 북쪽 회랑의 동쪽 부분의 부조는 앙코르와트의 원래 건설 및 사원 회랑벽의 대부분의 조각 후 약 400년 후인 16세기에 조각되었습니다. 이 부조는 캄보디아가 그때까지 테라바다 불교 국가가 되었지만 크메르족은 과거 불안한 문화를 아직 잊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쪽 회랑의 북쪽 부분의 장면은 인도 하리밤사에서 추출된 것으로 생각되며 중앙의 비슈누 신이 악마들을 단독으로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문을 지나 악마 바나에 대한 크리슈나 비슈누의 화신의 승리 Victory of Krishna and a better of Vishnu over the demon Dana 6점 악마 바나에 대한 크리슈나 비슈누의 화신의 승리 북쪽 회랑의 동쪽 부분의 장면은 인도 하리밤사에서 추출된 것으로 생각되며 비슈누의 많은 화신 중 하나인 크리슈나가 그의 라이벌 바나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쪽 끝에 시바를 포함하여 다양한 신들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을 지나서 신과 악마의 전투 combat between the gods and the demons 7점 신과 악마의 전투 휘두른 속성과 타는 동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주요 브라만 신들이 이 북쪽 회랑의 서쪽 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신은 악마와 단독으로 전투를 벌이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앙코르와트의 다른 조각된 회랑과 유사하게 긴 패널의 중앙에 묘사된 비슈누 신이 탁월합니다. 라마야나 서사시에 랑카 전투 The Battle of Lanka 8점 라마야나 서사시에 랑카 전투 이 서쪽 회랑의 북쪽 부분의 부조는 라마 왕자 비슈누의 화신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인도 서사시 라마야나의 유명한 에피소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원숭이 장군 한완이 이끄는 라마의 원숭이 군대가 악마 왕 라바나의 군대와 싸우는 랑카 전투를 봅니다. 라마의 군대는 라바나의 섬 왕국인 랑카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의 아내 시타를 구출하려고 합니다. 기둥 19개의 장면 총 19개를 묘사했는데 보통 라마와 원숭이 군대 쪽이 왼쪽에 라바나의 악마 군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원숭이 군대는 무기를 거의 쓰지 않고 이빨로 물어뜯거나 눈을 찌른 모습이고 악마 군대는 정교한 갑주를 차려입은 모습입니다. 서로 싸우는 모습도 가지각색인데 이빨로 목을 물어뜯는 원숭이, 발로 가슴을 누르고 위에서 의기양양해하는 원숭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악마, 병사의 모습 등 자세히 보면 온갖 군상들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좀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1층을) 2층과 연결하는 통로라 서쪽에 있는 십자회랑인데 이를 일천신령들의 홀허 of Thousand Gods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십자형 회랑의 이름인 천개의 불상은 앙코르와트의 위신이 불교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던 중기에 유래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이곳에 불상이나 부조를 새겼으나 싸그리 약탈당해서 현재는 몇 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특히 일천신령들의 홀에는 순례객들의 선행에 대한 글들이 유난히 많은데 대부분은 크메러지만 일부 버마어나 일본어도 있습니다. 십자회랑 사이의 공간에는 한때 물이 차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중기에 해당하는 앙코르와트의 41개 비문 대부분은 프레아 포안의 기둥에서 발견됩니다. 주로 크메로로 되어 있으며 때로는 팔리어 구절이 포함되어 있으며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왕족을 포함한 순례자들이 프레아, 피스눌롤에서 수행한 경건한 작업을 기록합니다. 수자들은 진실의 서약을 새기고 부처의 종교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선언합니다. 지석조 비문은 캄보디아의 주요 공식 종교가 된 테라바다, 불교의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기여를 합니다. 버마어 및 일본어가 큰 다른 언어의 비문은 사원이 오랫동안 행사해 온 문화 간 매력을 더욱 보여줍니다. 남북쪽의 회랑은 도서관입니다. 참고로 앙코르와트에는 층과 층 사이마다 중간단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주목적은 1층과 2층을 완만한 경사로 연결시켜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워낙 경사가 가파라서 자칫하면 제대로 오르지도 못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간단을 거쳐 1층에서 올라가면 2층 회랑이 나옵니다. 2층 회랑은 가로 115m, 세로 100m이며 메루산 수미산을 둘러싼 거대한 바다를 상징합니다. 2층 회랑에는 앞사라들이 대략 4명 정도 짝을 이루어 춤을 추는 모습을 새겼습니다. 2층의 모습입니다. 3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본 3층의 모습입니다. 2층의 모습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사면에 3단의 계단이 있어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2층과 3층 사이 계단들은 경사가 높기로 소문난 앙코르와트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매우 경사가 가파릅니다.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크메르 제국 시기 앙코르와트의 3층은 오직 최고위 승려들과 국왕만 올라갈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평민들은 고작 해봐야 1층 회랑까지만 들렀다가는 게 끝이었습니다. 3층 회랑은 2층에서부터의 높이가 약 40m에 달할 정도로 그 경사가 극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단에는 모서리에 각각 2개씩, 중앙에 1개씩 총 12개 계단이 있는데 각 계단에는 단이 약 40여 개 정도가 있고 이 경사가 70도 정도로 매우 가파를 뿐만 아니라 폭도 보통 계단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러한 계단을 오른 사람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위를 올려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는데 크메르인들이 사원을 지을 때 바로 이와 같은 효과를 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구조 역할을 봤던 게 저 바깥쪽 회랑이고요. 아, 저 바깥쪽이요? 네. 안쪽 회랑에는 벽화가 없습니다. 안쪽까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쪽까지 있었다면 참 다리가 아팠을 것 같은데. 저쪽이 이제 미국 팀이 수리 보관한 데고. 아, 저 바깥쪽이요? 도저히 잘 보이는 데서. 아, 오리지널이.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아, 위에 있는 조각이 똑같죠. 다른 이제 저 위에 있는 석조도 다. 지금 결국에 제일 안쪽에 있는 부천은 네. 이제 앙코르와시 폐기되고 나서 도시가 버려지고 나서 부천에 있는 스님들이 와서 절로 이용할 때 다 네. 교체한 거죠. 그래서 불상들이 다 안쪽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삼 3층의 정사각형 모양 기란 둘레는 60m이고 모서리 쪽 계단이 올라오는 부분에 고프람들이 한 개씩, 그리고 정중앙에 가장 거대한 고프람이 한 개가 있어 총 5개 고프람이 있습니다. 이열 기둥으로 장식된 지붕 덮인 회랑이 외벽 역할을 하는데, 이 회랑이 십자형 통로와 연결되어 자연스레 중앙의 성소로 향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왼 중앙에 있는 고프람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65m나 된데, 특히 크메르 특유의 그 솟구치는 듯한 장식 때문에 더더욱 그 높이가 높아 보입니다. 본디 이 성소에는 비슈누상이 있었으나 이후 불교가 전래되면서 비슈누가 쫓겨나고 그 자리에 불상이 놓였습니다. 원래 있던 불상은 도굴되었습니다. 그아마 1934년에 고고학자 조지 투르베가 중앙 성소 아래에서 모래와 물이 찬 비밀 구덩이를 발견했지만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중앙 성소 한가운데에 새로 불상을 안치해 놓았습니다. 쿡타리치컥 테리친, 왕실 조상의 성소입니다. 이곳에서 숭배되는 많은 신과 영혼 중에서 타리치가 단연 가장 중요합니다. 정문 남쪽 현관에서 숭배되는 거대한 네팔 조각상에 구현된 타리치의 보호력은 앙코르 지역 전체에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 관리인들은 타리치 조각상의 일부를 시멘트로 복원했습니다. 2003년에는 시멘트 복제품 머리의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던 원본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앙코르와트 건물은 동양으로 지었지만 건물의 축을 정동 쪽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0.5도 틀었습니다. 이는 의도된 것인데 주야 평분 시더위의 빙펜실, 즉 낮과 밤의 길이가 각하지는 춘분과 추분 무렵 서쪽 통로에서 일출을 보면 땅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사원의 중앙 탑 꼭대기를 지나가는 듯이 보입니다. 만약 건물을 정동향으로 지었다면 태양이 떠오르면서 남쪽 하늘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탑과 태양이 틀어져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는 항상 캄보디아 국기에 등장했습니다. 사원은 크멜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과거의 지속적인 웅장함을 상징합니다. 1992년 12월 이후 앙코르와트와 다른 앙코르 기념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기모저모. 앙코르와트는 규모에 걸맞지 않는 정교한 조각들로 유명하지만 사실 뒤쪽엔 만들다 만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 자주 시차를 오는 정면 부분부터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 혹자는 앙코르와트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증거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사실 전 세계의 수많은 왕실 사원들이 대부분 미완성입니다. 참고 APSARA 앙코르 유적지 관리기관 홈페이지 나무위키 앙코르와트